문과위원들이 퇴근하고 7시 반에 시청에 와서 11시까지 회의하고 퇴근하고 11시까지 회의하고 이거를 일주일에 3일 했습니다. 그 분과에서 겨우 300개 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100개씩 처리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액수에 들어오는 사업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파리시는 그 사이에 어떤 걸 끼워넣냐면 전문가 기구를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규모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합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요즘에 이제 그 도시에 공원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고 기후이기 때문에 폭염이 많아서 되게 고생하는데 사실 도시에 빈 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리시에 있는 주민이 이 사업을 제안한 거죠. 학교 운동장 부분에 요 귀퉁이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더울 때 거기서 잠깐 쉴 수 있는 무더위 쉘터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도시에 균형 있게 다 있으니까. 그럼 거기 운동장의 일부를 만약에 주민들한테 개방만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무더위 쉘터를 운영해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은행에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참 좋겠다 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왜 그 학교만 합니까? 파리시 전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100만 원짜리 사업이 100억 사업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런 과정을 여기다 넣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와 그거 좋겠네. 그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뉴욕식처럼 사업 제안자가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내가 제안한 사업에 1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주민과 내가 저거를 거리에 나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 주민들이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제안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지지를 받지 이것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아마 기존의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 사업을 다 가져가실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얼마나 많은 친화력으로 하겠습니까? 단톡방에 쫙 띄우고 거리에 대여섯 명씩 함께 다니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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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고 안 되겠네. 지역에서 저걸 도와줄 수 있는 주민기구나 내지 지원기구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겠네. 딱 해버리는 겁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역할을 한다고요? 그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지역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누구도 동의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관련된 욕망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어설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설프게 전문가 기구나 이런 것들을 끼워 넣으면 바로 불신이 나옵니다. 중간에 커트 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뉴욕시의 사례든 파리시의 사례든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아마 저거 좋다고 어떤 단체장이 공약으로 해서 해봤자 여러분들이 반대할 겁니다. 근데 저게 해외 사례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례로 보자. 서울시가 한때 잘할 때가 있었죠. 그게 마치 모범 사례처럼 막 퍼져나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방해갖고 서울시 모델처럼 한 데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 참여제도는 그 지역사회와 그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기구의 역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계가 아니라 그게 최적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가 최종 모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지금 하는 거 불만이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가장 우리한테 맞는 옷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행정 쪽도 그다음에 그걸 참여하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나 내지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한 지금 하는 제도가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행정 쪽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그걸 참여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조례로 놓고 보면 전국 최고의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와 지역회의의 규모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지역회의마다 자치 규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그 정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회의 30명이라고 하는 정수를 못 채우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게 지역사회에서의 역량이나 준비나 내지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껍데기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조, 외부의 사례를 그냥 참조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그대로 이식해 와서 그 지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디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제도 연구도 하고 사례 개발도 해보고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제 고도화 방안 뭐 이런 대도 안 된 정책 연구도 하고 드리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결국 되게 점진적인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단체장과 지역사회가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면 비약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가장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변화들, 근데 그게 차용하는 그 참여예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혹은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 참조해봤으면 좋겠는 모델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재정에 대한 공개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결산 제도를 보면 자료의 공개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 365나 혹은 정보공개 포털을 활용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단위 사업의 사업 내용과 그 다음에 어제 시점에서의 지출 현황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쉽게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평구의 이 사례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사업이 어떻게 정리돼서 공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참여예산 사업에만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표 하나에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위치, 예산, 그리고 그 시점에서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추진 부서가 얼마인지, 진행사항이 얼마인지 다 공개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행정에서 갖고 있는 2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면 하루면 뽑아낼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걸 안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월별 집행 실적과 관련된 검토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집행률 검토를 해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그 3,000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합니다. 그럼 그 내용만 공개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놓고 보면 예산서 있는 데 따로, 결산서 있는 데 따로, 재정공시 따로, 투자심사 결과 따로, 뭐 중기재정계획 따로, 참여예산 홈페이지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은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예산, 결산,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해서 탑재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위원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행정 입장에서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다른 참여예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행정이 월마다 이거 공개 못합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고요. 그냥 내부자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행정 조정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별 사업 집행률 관리는 이미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제도를 만들 때 가장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모든 예산 정보를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정보 공개와 참여 예산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의 예산 과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받았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2달 만에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인천시의회 예산 안식이나 이럴 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의회로 송부되는 예산 참고 자료 중에 사업별 설명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가 이렇게 사업마다 기본 현황, 담당자명, 예산, 그다음에 전년도에 투자된 내용, 추진 근거,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2-3장짜리의 사업별 설명서가 이미 매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과정에 설명하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구현이 됐습니다. 2달 만에 구현이 된 겁니다. 그거 보고 이거 의지 문제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생산하고 있는 사업별 설명 자료를 그냥 기술적으로 스캔만 해서 올리면 되고 그 방식 자체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다 컴퓨터 쓴단 말이죠. 그냥 폴더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복잡하겠습니까? 보세요. 부서명 치면은 그 부서에 있는 사업명이 이렇게 뜨고요. 이걸 클릭하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렵냐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걸 보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 당시 예산부서에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요 창을 밑으로 쭉 내리면 댓글창에 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시민이 거기에 댓글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2호조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행정망이랑 연결이 돼서 그 시민이 거기에 의견을 남기면 다른 회사 사업 담당자에게 메시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다른 회사 이렇게 알림, 2호제 알림이 딱 오면 클릭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 그럼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댓글을 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2012년부터 요걸 가지고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서도 얘기를 했고 모든 이제 지자체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별다른 일이라고 이거 안 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이렇게 공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구시에서 했던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사실은 대구시가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모방했는데 당시 2년 만에 서울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 담당하는 선생님이 시장한테 특수 지정을 받고 3년 동안 그 팀장을 하면서 이걸 해낸 건데 그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야, 맨날 서울시만 대상 받아오는 거 눈꼴시려서 못 보겠다. 3년 동안 정권을 줄 테니까 참여 예산으로 대구시가 상 한번 받아보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문을 많이 구했겠죠. 그리고 되게 수용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그때 자문했던 것 중에 어떤 거였냐면 참여 예산 제한 사업들의 목록이 10년 정도 쌓였을 거잖아요. 2011년부터 했으면 11년에 제한된 사업이 있을 거고 13년에 제한된 사업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동별로 제한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클라우드 워딩 방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동별 주요 사업들의 그 원하는 사업들의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시 중구에 요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중구에 있는 분들이 제안한 사업의 주요 사업의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교차로, CCTV, 쓰레기.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주요한 문제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일로 유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제한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세요 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어머 이미 이런 내가 CCTV 내려고 했는데 맞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그 밑에서 어느 지역에 그 CCTV 사업이 설치됐는지가 점으로 뜹니다. 아 우리 동네 이거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든지 아니면 요 옆에는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사실은 동의는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C에서 따로 만든 거죠. 그러면 제한 건수 대 선정 건수라고 하는 요 표를 만들어서 이 자치구의 경쟁을 붙였습니다. 보세요. 중부 같은 경우는 한 320건 제한했는데 50건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동구는 한 1000건 가까이 제한이 됐는데 87건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 동구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 커지겠죠. 그렇죠. 제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선정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것의 반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동구청장이 구 참여 예산의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 것 중에 이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이 892명의 동구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계속 자극을 주는 구 참여 예산 제도에 자극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만큼 좋은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사업이 어디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요겁니다. 국민평가단입니다. 서천군이고요. 서천군에 보면 국민평가단의 그 기능이 뭐냐? 군정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평가입니다. 그리고 군정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잘라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근거가 참여 예산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주요 사업 배심원제를 합시다, 예산 배심원제라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요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천군에서 요 제도를 만든 거는 조금은 비공식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공무원한테 들은 건데요. 왜냐면 이거 만들면 공무원들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이 사업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공무원 입장에서 내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군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싫지 않아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군 단위는 지역 국회의원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생생내느라고 만들어서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매칭 사업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한 예가 뭐냐면 서천군 출신 국회의원이 거기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서천 해수욕장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주민 휴양소를 만들려고 한 40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국고 20억을 만들어서 내려준 겁니다. 근데 그걸 받고 군수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죠. 특히 지역 주민들도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아니 여름에 사람 많이 올 때 우리는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휴양지에서 띵까띵까 쉴 수 있는 주민이 누가 있다고 이런 물정 모르는 사업을 만들어서 냈냐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었고 군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튕기면 평가를 나쁘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매칭 사업비 20억을 또 마련해야 되는 이게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걸 튕겨낼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그 사업 하지 말아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국회의원한테 할 말도 생기고 중앙정부에 할 말도 생기는 거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치 않아서 안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핑계거리로 이걸 구상했다는 것이 그 속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심히 불건전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박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 국민평가단이 군수와 이렇게 샤바샤바 할 수 있는 기구라면 위에서 떨어지는 나쁜 사업들을 툭툭 쳐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서천 국민평가단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면
군수가 무리해서 하는 사업들을 쳐낼 수 있는 것도 될 겁니다. 실제로 이때 이 군수는 공약으로 굉장히 무지막지한 공약을 많이 냈대요. 그런데 그 군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못할 사업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낮은 점수 받은 걸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국민평가단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양은 좋잖아요. 단체장이 내가 단체장 되고 나니까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단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색도 나고 품도 나고. 그래서 이 사례가 되게 재밌는 사례여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된 거여서 꽤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 전례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비극이죠. 그 다음 거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 참여예산 위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위원회 및 그 부속 기구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 공개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회의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위원회 공개하듯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정도 회의록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의 공개 수준은요, 그렇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행정에서는. 왜냐하면 속기사들을 사용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녹화나 녹음을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녹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냥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휴대폰이나 간이 그 촬영을 놓고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녹취나 혹은 녹화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를 할 때에도 저희가 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 기구를 했던 데에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적 회의의 긴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회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녹화를 합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는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통제 기능을 갖냐면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얘기를 하거나 사적 이해관계를 얘기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길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위원끼리 반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공개돼요. 끝.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의록의 공개라고 하는 건 그 참여예산 위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회의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녹취록을 남기게 되면 그 다음 회의를 할 때 혼란을 안 겪어요. 아마 그런 그 참여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꼭 쟁점이 붙으면요 기억 갖고 싸웁니다. 야, 지난 회의 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걸요. 그러면 맞느니 안 맞느니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럴 때 그냥 회의록 봅시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참여기구들의 갈등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 회의 공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지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평구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전임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임위원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부평 같은 경우는 전임위원들 중에서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이제 요게 주민 강사단 요거를 이제 모집을 한 건데, 이분들이 뭘 했나 이렇게 봤더니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예산제 이해 참여 방법, 이게 뭐냐면 민방위 교육이나
아니면 뭐 지역에 무슨 그 주민 참여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10분, 20분 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부평구 참여예산위원이었던 누구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참여해봐서 잘 아는데요. 이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임위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외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대구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역임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감시반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법상 예산낭비 감시반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낭비 감시반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을 살펴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어디죠? 그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국민신고 이런 데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신고센터에 있으니까 그 신고할 주민이 누가 있겠어요? 여전히 해코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싫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을 바꿔서 예산낭비 감시반을 만들도록 한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제안한 것을 감시반에 속한 주민들이 그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해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치 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사업부서에게 집행을 시키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받아서 예산낭비 감시반에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행정부로 하여금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맞는 것 같다, 시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가는 방식을 중간에 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없죠. 이게 법의 취지인데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죠. 자기 감시기구는 잘 안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대구광역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참여예산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참여예산 학교라고 해서 별도 트랙으로 참여예산 교육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위원들로 대상할 때에는 굉장히 실무적 교육에 가깝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왜 참여예산제를 하지? 라고 하는 좀 더 원리적 측면에서의 이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혹은 주요 사업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 학교라고 하는 틀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수원시나 제주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몇몇 데에서 별도의 시민대학 혹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예산 과정 혹은 재정민주주의 과정을 태우고 거기서 참여예산 학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실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참여예산 학교를 신청하려고 들어와죠. 왜냐하면 이건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딱 들어와서 다른 시민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재정민주주의니 참여예산제의 가치니 이런 것과 같은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을 쉽게 프로그램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예산위원은 의무지만 다른 시민들도 들을 수 있게 만들면 소위 개방식 강좌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수원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시민자치대학 강좌를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재정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아예 따로 있고, 거기에 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도 심화 과정으로 있지만 기본 과정으로 재정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수원시의 재정을 알아본다, 뭐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기수별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만약에 10기다 그러면 이 10기의 그 교재를 여기 캐비넷을 만들어서 교재를 이렇게 바인딩하게 쫙 꽂아봅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딱 와서 그 교재를 딱 빼서 딱 자리에 앉는 걸로 이렇게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학처럼. 예. 대학에 보면 이제 그런 캐비넷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놓고 다니잖아요. 교재 다 안 들고 다니고. 비슷하게 쭉 해서 하는 거 보고 되게 부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끙끙대고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짜증나는데, 여기는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재를 주면 그거를 첨공을 해서 그 바인드에 다 끼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획 과정을 딱 마치면 요만한 두께의 그 바인더에 딱 그 자료가 딱 채워지게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아예 제주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대학교 내에서 요 제주 그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이 없으면 결국 위탁이나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대신 이것을 참여예산 학교처럼 좀 왜소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 과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민교육 혹은 시민학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서 가는 전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원시나 제주 갈 때에는 그래서 교환을 만들 때 참여 예산으로 한정돼서 교환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상황을 볼까요?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제주도의 사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언론 뒤져서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산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제도를 시행하는 측은 권한을 분배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 분배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많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역량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배에 따라서 역량이 조정이 되면, 분배가 줄어들면 지역사회 역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생적인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권한이 줄어들던 늘어들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서울시 사례입니다. 500억 규모 그리고 중간에 700억 뭐 이렇게 규모화가 됐었던 서울시 참여예산이 작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한된 사업은 채 100억도 되지 않고요. 한 30억 정도였고요. 선정된 사업은 22억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수천억의 사업 제한이 들어왔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고 제도 중에서 어떤 걸 바꿨냐면요, 참여예산위원을 온라인위원으로 다 바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450명의 온라인위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주제별 공모를 했습니다. 3개에 한정되는 주제별 공모를 했더니 문턱은 되게 높아지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그 정체성은 약화되고, 그리고 누구도 이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 참여예산 전담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바로 그거 알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제도를 죽이죠. 실제로 22억이면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비교를 해도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큰일 난 거죠. 뜨거웠습니다. 다시 그래서 오프라인 위원을 모집하기로 했고, 그 예산 학교를 전담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찾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제별 공모 방식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힘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시 행정부의 그 개입하고 참여하는 힘이 워낙 강했고 지역사회 역량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거의 올인하듯이 이제 그 행정 내에서의 협력 과정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제도가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제도 바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서울 지역사회 혹은 서울 시민사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 제도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이 제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나 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참여예산제의 이해 당사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작년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나 반감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에요. 뭐 좋은 예산센터가 됐던 뭐 이런 데 활동가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지나치게 거품이 끼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혹은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역 시민사회 관련된 고민을 우리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여예산 사업이 왜소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들도 아쉬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진짜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억이 사라졌는데도 그것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참여예산제가 여전히 굉장히 쟁점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년을 했을 뿐이고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참여제도들 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역시 주민들은 대면으로 모여야 되고 조직과 집단이 이 참여의 가장 중요한 단위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참여가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이는 참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게 지금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10년 참여예산 제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소위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 그다음에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돈할 때 가능한 것 같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재정민주주의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어느 순간 저 예산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 대신 주민 2명이 저 자리에 앉아서 예산서를 짤 수 있는 그 풍경이 재정민주주의의 완성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전문적인 관료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원리에 맞는 자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뺏어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 국가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시민들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여서 저는 주민들이 재정, 예산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오는 그걸로서 참여예산제가 여전히 고민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참여예산제 재정민주주의 수단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2014년에 미추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지금 말하는 예산참여 시민학교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때는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참여를 했었냐면 그때 이제 교육을 받는데 여기 이제 그 브라질의 그 보수 진보정당 노동자당이 해왔던 그 일, 그리고 그때 시장이 그 전 시장이 98%의 예산을 그 자기네들 그 월급으로 거의 다 업시켜 놓으면서 나머지 2%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잘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로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그걸 고민하면서 2%를 전부 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예산, 그러니까 제한하는 예산으로 다 써버렸다는 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변했다. 그래서 노숙자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러면서 삶의 질이 진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고서 이 참 매력이 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 자본주의의 흐름, 아주 세계사적인 그런 경제 흐름까지 교육을 다 시키면서 이 예산을 볼 수 있는 눈도 그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사로 활동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강의 교육을 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을 동마다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예산의 그 재정이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제 형식으로 밖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제안을 어떤 걸 했었냐면 그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서 흩어져 사니까 이거를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그 재정 그 보림주택처럼 그런 주택을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했는데 그게 너무 예산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렸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강사분이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강의를 들어보니까 2011년에 우리가 이제 법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정당이 그걸 입법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갔다. 그래서 그런 당위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렇게 성격이 변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체도 그런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어떤 시민의 재정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공공재라든가 시민의 재정 부분 선호하는 것들을 일치하는 예산 집행을 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가고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질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거가 지금 들으면서 지금 형태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참여 제한제로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약간 긍정적인 것들은 뭐 사실 얘기했던 행정이 권한을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 하는데 자유롭진 않네요.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이제 막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임 시장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00억이었지만 실제로 228억만 선정을 했던 거는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올해도 보니까 올해는 아예 예산을 책정할 거가 아니라 심의 후에 금액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를 이제 없앨 수는 없긴 하지만 면맥은 유지하되 내용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약간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의 공모 방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제도 있고 참여형도 있고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경험들이 없었던 거긴 해요. 네.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제 하면서 그런 그 의제들을 좀 모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주민 축제라고 하는 것들 만들어서 약간의 이렇게 방식을 배워온 거긴 해요. 투표 방식을 했던 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경험들을 보면 제안하는 거로 끝났던 거죠.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수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예산 집행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요구한 대로 잘 집행됐느냐와 관련된 점검하고 모니터링 했던 과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과정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